소론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뭘로 갈까요? 아무래도 탄핵 심판인데요. 그 방금 방송 프로그램 하기 전에 나눴던 이야기부터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어떨까요? 아, 네, 뭐. 장선 시장님, 요원이라고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한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기사를 보고 예, 예. 제가 이제 그다음에 영상도 보고 이제 이런 논란이 있겠구나 싶었고, 사실은 어제 김영현 전 장관 증언이 어제 탄핵 심판 변론 절차에서는 국회 측이 좀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증인 선택도 제 생각에는 김영현 장관을 너무 일찍 부른 것 같고, 그러니까 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사도 뭐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러면서 체계적인 수사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작전이 약간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보통 검찰이 이런 큰 수사를 해왔는데 하면은 벌써 관계자들 다 수사하고 참고인까지 수사하고 말이 안 맞으면 대질 신문까지 해서 벌써 다 끝냈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김용현 장관 같은,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증언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어떤 지침을 주는 것처럼 어떤 그런 증인 신문들이 어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뒤이어서 지금 이런 논란들이 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논란들이 오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내란죄에 있어서도 국가기관, 국회 기능을 좀 막았느냐, 그게 이제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게 되면 상당히 뭐 내란죄로 넘어가기 쉬운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허물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헌재에서 말한 쟁점이 5가지잖아요. 예. 계엄령 선포, 그다음 포고령, 그다음 국회 활동 방해, 그다음에 선관위, 그다음에 체포, 정치인이나 이런 건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다 부인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엄 선포한 건 인정했는데 계엄 선포의 목적이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많이 자기 합리화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어제 심리 중에도 저기 중계되는 걸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부터 시작해서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근데 그런 잘못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충실하게 했습니다. 헌재가 기회를 줬던데, 저는 김영현 장관을 왜 지금 이렇게 초기에 불러서 지침처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게 좀 의문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느 정도 지금 점수를 따고 가고 있는 거라, 좀 앞으로 남은 헌재 재판이라도 국회 측에서 좀 뭐 재판부에 건의를 하든, 근데 이미 증인신문 2월 11일까지 이상민 장관까지 이미 다 잡혀 있어서 이게 준비 기일에서 증인 신문하고 순서 같은 다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당연히 김영현 장관을 먼저 하기를 원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사 과정이나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 내용들을 보면 김영현 장관은 부인하고 있고, 저 출동했던 그 지휘관들은 예. 이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 또 인정하는 진술들을 했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굳히길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어쨌든 지금 삐끗하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변론 진행한 걸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헌재가 준비 절차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의도를 드러낸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길어질 것 같아요, 심리가. 뭐 어디까지 길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두른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거 서둘러서만은 되는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핵도 마찬가지인데, 준비를 좀 더 한 상태에서 수사를 좀 어느 정도 더 하게 하고, 수사권도 좀 한 곳에 집중시켜서 이렇게 하면서 진행됐어야 되는데, 모든 게 지금 하긴 뭐 현직 대통령이 내란에 휘말린다는 게 초유의 사태이긴 한데 좀 어설펐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뭐 결과가 뒤집힐 것 같지는 않고요, 탄핵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좀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일단 부르게 초동 만들죠. 증인 순서라든지 이 신문하는 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약간 그렇죠. 미숙한 부분들. 증인 신문을 지금 1인당 1시간 반으로 잡았었는데 예. 어제 뭐 김영현 장관 같은 경우는 턱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이 다르면 이게 계속 논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역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 전략이 더 준비가 어제 보면 먹힌 것 잘 같습니다. 예, 되어 있는 초기에는 것 같다. 헌재가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측 거 이것저것 다 안 받아주고 막 했었는데 지금 어제 거 보면 그러긴 어려워졌습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이 이게 뭐 허투루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핵심이거든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거냐 또 내용이 어떤 거냐 이런 게 중요한데 거기서 보면은 좀 상당히 위험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보니까 5가지 쟁점 중에 3가지 쟁점을 탄핵하는 주장이 나왔던 것 같은데. 국회가 원래 15명을 증인 신청했다가 이제 5명만 하겠다고 했는데 전 그것도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의도 같아요. 다른 사람들 국회 측에 필요한 사람들은 국회에 나와서 다 또는 수사기관에서 증언을 했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쓰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주신문 반대 신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반대 신문은 주신문 범위 안에서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초기 분위기 때문에 아 이건 다 잡았다 생각하고 증인도 줄인 거예요. 빨리만 가려고. 근데 어제 김영현 장관 같은 사람들이 출연하기 시작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불러서 핵심 증인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군 장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증인신문을 주신문을 통해서 딱 굳혀놓고 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쪽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판하고 이 헌법재판소 심판하고는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형사 민사 사건을 주로 형사 사건의 절차를 준용을 하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 헌법재판소가 위상을 급속하게 올리기 위해서 이 헌법재판 이 심판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사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형사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기사를 통해서 읽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이게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 듣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알 수 있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헌법재판소 이 심판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중계된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건 뭐 결론 보고 말 것도 없다. 이건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이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 전략을 세웠다라는 게 어저께 김용현 그 심판에서 드러났는데요. 청구인 측이 그 특별한 지금 전략을 세우지 않고 전략이라는 게 후딱후딱 전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서 선거를 하자, 대선을 하자 이거밖에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란은 집어넣었다가 빼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그게 공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는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뺐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며칠 동안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증인도 뭐 대폭 줄여가지고 5명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리고 증인도 순서도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증인도 순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증인을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어떤 전술을 구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제 보면은 청구인 측이 별로 그렇게 특별한 전술 전략이 있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만방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물론 저는 뒤집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좀 시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김용현 쪽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현혹을 시키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술과 전략을
결여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하나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사기관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란죄라는 사실 이런 수사는 우리 일생에 몇 번 보기 힘들거든요. 우리 지금 그 전두환 대통령 그때 우리가 내란죄라는 걸 보고 이게 그 다음번에 이게 처음인데 전두환 내란하고 지금 이번에 그 내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죄 수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인데 세 개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피의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뭐 그냥 압수수색 영장부터 시작해서 구속영장까지를 남발을 하고 법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통사정을 하는 이런 수사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가지고 공수처가 들어가고 또 공수처가 조사를 못하니까 결국은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방문조사를 할지 아예 안 나와버릴지 지금 그것도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 수사기관 정리를 안 해준 이 대행과 대행의 탓이 크고요. 더 문제는 특검입니다. 특검은 이 시간까지도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특검을 법이 오늘 통과돼도 아무리 못해도 한 3주 가까이 걸리거든요. 특검 사무실 열고 자 지금부터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기소 시점은 2월 초로 이미 날짜가 정해졌죠. 나왔어요. 예. 2월 5, 6일쯤이면 아마 공소장이 나올 텐데 지금 특검은 아예 여야가 마주 앉아서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언제 될지 지금 기약이 없습니다. 이래서 수사 엉망이 됐는데 이 수사가 엉망이 된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는 동안에 증거인멸이 저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실 내지는 관저에 들어가서 특히 비화폰으로 된 기록들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비화폰이라는 게 어차피 녹음이 되는 것도 녹음이 아니고 안 돼서 그 기록이라도 빨리, 통신 기록밖에 예, 왔다 갔다 하는 빨리 그것만 확보를 해야죠. 예, 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렵게 돼 있고요. 지금 김성훈이라는 지금 경호처장 대행이죠. 이분이 통신병과이기 때문에 아니 통신주특기예요. 통신주특기이기 때문에 김성훈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경호실에 내박쳐둬도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있고요. 하여튼 수사는 수사대로 지금 저런 문제가 있고 헌재는 헌재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어제 받은 느낌은 피청구인 쪽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은 전술이 일단 눈에 보이는구나라는 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 전술은 이미 다 예상했던 그것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예상은 됐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헌재가 사실은 빨리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대개 2월까지는 그 심리를 열고 한 대개 20일 내지 한 달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해서 3월 말 안에는 뭔가 결론을 낼 것 같다라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게 조금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헌재도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지금 어저께 뭐 요원이냐 의원이냐 가지고도 그랬지만 비상입법의 그 쪽지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그 문제도 지금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헌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좀 치밀하게 청구인들 쪽이 작전을 세우고 전술을 가지고 달려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이 하셨던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만 종합을 해보면 수사건 탄핵 심판이건 약간은 뒤죽박죽인 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생각했던 만큼 스무드하게 가지는 못할 것 같고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또 하셨던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의 변동은 없을 것 같다고 예측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약간 데블스 애드버킷 역할을 하자면 그 만약에 그 재판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뚜렷하게 확고한 뭐가 있어서 결론은 달라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장덕천 변호사님?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설사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해도 예. 그러니까 계엄 선포 행위와 그로 인한 우리 사회에 대한 충격은 헌법적 가치 여러 것을 침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뭐 주식이 폭락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만 해도 그 국민들 재산권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헌재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한 이유가 뭐 줄탄핵, 제 윤 대통령 측에서 들고 있는 게 줄탄핵, 뭐 그다음에 일방적인 국가 예산 삭감, 뭐 이렇게 국정 발목 잡기 이런 건데 그거와 계엄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수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야 민주당이 저렇게 나와? 그러면 다른 보충적 그러니까 그게 반발이 더 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당 해산 심판을 하던가 그러면 예? 그렇게 했어야죠. 아니 근데 형법에 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형에 뭔가 정확하게 주고 그걸로 구속을 하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예 헌법의 가치를 어떤 조항을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탄핵 절차는 형사처벌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헌법적 가치 뭐 이렇게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이런 거 포고령만 해도 정치활동 금지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그런 것들이 아니 그리고 실수인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제 어제 남겼죠. 예. 김영은 전 장관이 무슨 그 누구 고발했다고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하니까 좀 모른다고 막 하던데 예. 실제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포고령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형법에.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거예요. 내란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헌법적 가치가 이렇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에 놓이면 그거는 탄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은 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초기에 계엄 초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그런 분위기하고 재판 분위기하고 일단 그 감정은 완전히 가라앉은 다른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예. 뭐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 분위기하고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좀 느슨한 것 같지는 않지만 허둥대게 대응한 여파가 지금 여기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특검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의 최대 목적은 아마 대통령 수사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미 구속을 풀어줄 수는 없을 테고 그럼 그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2월 초에 기소해버리면 특검은 그 후에 만들어질 텐데 할 일이 없죠. 기소 담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공소유지밖에 없죠. 네, 아마 야당의 목적은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거의 목적이었을 것 그거의 같은데.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재판에서야 서로 공방이 펼쳐지고 수사는 그게 유리합니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 뭐 이거 있었다 하면 일방적이잖아요. 수사기관이. 근데 재판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외환죄 이런 거 외환죄 되지도 않아요. 외환죄는 통모가 돼야 되는 북한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 외환죄인데 적국하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외환죄를 아예 버리고 빨리빨리 내란죄만 가지고 특검을 아마 초기에 했으면 국민의힘도 특검 해줬을걸요. 딱 그거만 범위를 한정해서 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특검이 수사권 문제 이게 수사권 문제도 상당히 지금 법원의 현직 판사들도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이게 완전히 정리된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 이어서 해도 되나요? 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그 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내란 외환이 뭐 수사 대상이라는 거는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경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경찰이 계속 수사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런 혼란은.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수사 그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권은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에 해당돼요. 그렇죠. 근데 불소추특권은 기소하는 것만이냐 수사를 포함해서 수사도 안 받는 거냐 그건 이 쟁점이 논란이 늘 있거든요. 근데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그 상당한 엘리트입니다. 거기 재판연구관이면. 근데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죠. 적어도 강제 수사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게 다수설이라고 했어요. 그 자기들이 보는 주석서에 상당히 중요한 논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없도록 그동안 진행해 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나중에 그러니까 판사마다 그렇게 생각이 다른데 어제는 무슨 법원장이 댓글을 달았다 그래요. 그런 취지로. 그러면 그런 판사한테 걸리면 이 독수 독과라 그래서 처음에 수사권 없는 쪽에서 시작한 증거들도 다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공수처에서 한 거 없는데요, 뭐 어차피 아니, 공수처에 시효밖에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마찬가지. 그렇죠. 검찰도 검찰도 똑같은데 수사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 또 구속 기간 문제도 지금 다퉈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없게 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초기에 어수선한 것, 그다음 초유의 사태이긴 해요.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공명심에 서로 수사하려고 하면서 일을 좀 어렵게 이미 지금쯤이면 그 12월 3일 날 했으니까 벌써 한 50일 지났잖아요. 그랬으면 수사는 이미 알차게 다 돼 있어서 이 탄핵 사건에는 나머지 피고인들 공소장,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미 기소됐어야 돼요. 공소장이 증거로 제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거든요. 이미 그때 안종범 수석이 다 자백하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는 김용현 장관이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실한 자료들이 있어서 쉽게 간 거죠. 국민들 분위기도 있었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이거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어디 언론에 나오고 계엄은 윤석열이 선포하고 민주당이 계엄군 행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행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지금 뭐 탄핵 반대 여론도 막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분위기가 그거를 분명히 민주당이 책임이 있어요. 잘못하면서 이런 일들이 뭐 그 최대행도 탄핵하겠다 저 국무위원들 줄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대권을 다 잡은 양 그런 문제들 자기들 문제는 도외시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 나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반전할 방법이 있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그런 그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상황이 지금 이렇게 50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건 간에 이 양반들이 이 혼란과 불안정성을 어떻게 조속히 안정시킬 방법에 집중을 했다면 그랬다면 좀 다른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겼어요. 혼란을 더 부추기면서 활용한 거죠. 자신들이 그걸 혼란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집권 구치 전략으로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딱 하고 그날인가 그 다음 날 얘기했잖아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의 위기가 누구한테 기회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응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그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아니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처지는 이해합니다. 자신이 지금 자기가 너무 공박하죠. 지금 윤석열과 선거 같은 리스크 때문에. 처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겉으로 그 제1야당의 대표가 제1당의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여야 뭐 공이 그렇고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지난 50일 동안에 하나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상황을 책임 있게 끌고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었는데 윽박지른 거 말고는 그렇죠. 한 일이 없잖아요. 아니 바로 수사기관 정리정돈 해줘야 되고요. 특검도 여야가 앉아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또 뭐 둘 다 주판알만 튀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극단이 애초에 총선할 때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이 강성들이 많아졌어요. 친명이 많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이게 정치권의 구조 자체가 이미 뭐 예견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적대적 공생관계. 그러다 보니까 수사 저렇게 이거 뭐 조그마한 것까지 다 지금 시비를 걸고 그 약점을 윤 쪽에서 막 후벼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도 국회 상임위 뭐 정기국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호통과 비아냥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이 이후에도 그래요. 지금 국가 위기를 맞고 이러면 정말 진지하게 필요한 것들을 추궁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지금 헌재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싶어하는 헌재 심리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물론 결론을 우리가 의심하지는 않지만 저거 좀 압도를 해가지고 좀 윤 쪽을 혼도 좀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윤 쪽이 뭐 억지 주장을 해도 그걸 제대로 반박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요. 지금 흘러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김용현을 첫 번째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무슨 브로맨스도 아니고요. 뭐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보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헌재 심리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좀 약간의 불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헌재 심리도 좀 제대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회 청구인 측에서 예. 헌재를 잘 설득해서 그러니까 이런 전략 수립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신문도 이 사람 확실한 사람부터 먼저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대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헌재를 설득해서 증인은 이 사람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청구인 측의 변론 전략이 전혀 요지가 안 잡혀 있었던 거죠. 당연히 탄핵되리라 생각하고 약간 빠르게만 가겠다는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 철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헌재도 여론의 출렁임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수사 기관에서의 그 증거나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심증이 설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화면으로 다 봤잖아요. 그래서 뻔히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뭐 10% 초반 나오고 4%까지 내려갔죠. 그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 나오고 이랬으면 헌재도 쉽게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여론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론의 영향을 그 뭐 판결에 반영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심리 없이 그러니까 실리를 간소화해서 윤 대통령 측이 엄청나게 반발하는 상황에 하게 되면 사회 혼란이 올 거라는 그런 우려는 있는 거거든요. 재판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론이. 그런 우려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응을 잘 정치권이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적어도 좀- 길어지는데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네, 일단은 길어질 것은 어저께 보면서 모두 다 지금 느낌을 받는데 여론이 5대 5면 네. 길어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판단 못 내려요. 지금이라도 전략 수립을 좀 하고 대응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이게 헌재가 중간에 증인을 추가하거나 뭔가 그런 게 가능한가요? 아니 뭐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뭐 증인 24명 신청했는데 예. 이제 채택된 증인은 아직 얼마 안 되고 이제 나머지는 헌재가 평일을 열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변론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했던 군인들이 나와서 그때하고 다른 증언을 하고 이러면 그걸 탄핵하거나 뭐 이런 새로운 증언이 필요하거나 증거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라면 새로운 증인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뭔가가 추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헌법재판소는 기일을 좀 더 잡더라도 더 잡을 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그걸 해서 충실하게 방어권도 인정하면서 그
심리도 제대로 진행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여론이 출렁이면은 헌재도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증인 채택 문제, 증거의 문제 다 영향을 주고 결국은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17번 심리를 하고 평일을 2번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이제 늘어날 수 예. 있다는 거죠. 이 시간으로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은 민주당 측, 참고인 측 중에서도 민주당만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싶었던 건데 그 의도가 관철이 안 돼서 이제 문제인데.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때 헌재도 좀 서두르는 게 4월 18일 날 지금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결정을 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재판관 한 명을 임명을 안 했잖아요. 예. 이제 그 문제가 권한쟁의로 넘어가서 2월 초에 결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헌재는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 국회 의결권 침해했다는 쪽으로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그럼 헌재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이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재판관이 한 명 추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보적인 재판관이 추원되죠. 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새로 한다는 게 어떤 아니 이제 윤 쪽에서 그러니까 네. 청구인 쪽에서 네. 원래 재판관이 하나가 헌법재판관이 충원이 되면 변론 갱신이 있거든요. 변론 갱신해가지고 중요한 증인은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럴 이렇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동의 안 하면 주장하면 보통은 재판관이 바뀌면 이제 일부 뭐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바뀌면 변론 갱신 절차라는 걸 하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이의할 게 있으면 이의하고 그러면 깐깐하게 하기 시작하면 다시 심리를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걸로 시간 끌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를 해가지고 임명하라라고 해버렸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쟁점이 또 생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데 여파를 미치냐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4월 18일까지 임명을 해야 하는 대통령 목 2명. 그것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 최상목 대행이나 국민의힘은 옛날에는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가 지금 또 못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뭐 입장이 바뀐 거고. 근데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봐요. 예, 예.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어떤 효과가 있나 보면 4월 18일 날 퇴임해도 나머지 대통령 목 2명을 국민의힘 쪽에서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 몫이죠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대통령 임명.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2명 빠져나갈 2명이 소위 진보가 2명 빠져나가고 보수가 보수가 2명 들어가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걸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지금 나머지 헌법재판관 한 명이 들어가는 마당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이 그러면 그렇죠.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것도 나머지 2명도 이제 4월 18일에 임명해야 되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재판관이 공석이라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야. 그렇게 되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그 증인 신문을 다시 하자고 그것도 또 변론 갱신 요청을 하면 정말 그건 근데 완전 제한이죠. 그렇게까지는 근데 아니 그건 아니라도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한 명을 강제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게 마은혁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진보 둘을 빼고 보수 둘을 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또 길을 터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어제죠.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예. 참 제가 보면 좀 안타까워요. 4대4. 저도 깝깝했습니다. 완전 진영에 따라서 헌재가 물론 이제 그런 걸 바라고 추천권 행사할 때 아마 했을 텐데 그렇게 딱 반으로 갈라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대비해서 추천권이나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완전 우리 편 이런 개념은 없이 그래도 추천을 했어요. 뭐 약간 진보 성향이 있으면 진보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보수 쪽에도 마찬가지고 합리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금방 말씀하신 그런 세상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사회가 이제는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뭐 이게 뭐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네. 그냥 갈등만 양산하는 그런 국가 기구들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둘로 짜개졌습니다. 네. 근데 4월 18일을 만약에 넘긴다는 건 엄청난 글쎄 이건 재난 상황 아닌가요? 하여튼 뭐 재난일 것도 뭐 간에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왜 4월 재난이죠? 저는 재난인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둘로 짜개질 수 있고 헌법재판관을 새로 2명을 새로 임명을 해서 탄핵 아니, 심판은 지속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누가 임명이 될 것인가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내전 상태인 네, 것 같은데요. 지금 4대 4. 이제 지금보다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좀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4월 18일 이전에 엊그저께 그 이진숙 탄핵 심판 4대 4가 나온 거기에서 근거에서 보자면 만약에 4월 18일 날 2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가 되는 상황, 그 상황이라면 저는 탄핵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장이 중요하다면 이건 뭐 좀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진숙 탄핵 심판에서 아니 그 자리에서 하루 반밖에 안 있었던 사람이 무슨 탄핵당할 일을 했다고 어떻게 해서 4명이 그걸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은 다른데 이진숙 위원장 기각하는 게 맞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뭐 그게 근무 기간이 하루든 뭐 2년이든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일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방통위법에 그건 알고 일단 있는데 이인위원회 근본적으로 국회가 임명을 안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사정수 규정이 없잖아요. 의결정수 규정이. 규정이 없고 그 근데 공동 그거를- 책임입니다. 윤통하고 민주당의 책임 공통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진숙 그거는- 책임은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결론이 그러니까 일부는 합법 전체 합법 그다음에 일부는 이게 그 위법하긴 한데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건 탄핵.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진영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진영을 좀 잊어먹고 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점점 멀어졌고 이번 헌법재판소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 거죠. 저는 지금 이진숙 탄핵 심판에서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 왜 도대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를 먼저 하는 거냐. 그게 제일 급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계된 권한쟁의 그게 더 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헌재 입장에서는 그 4월 18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다시 6명이 되잖아요. 지금 막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아마 그게 맞을 건데 제 생각에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준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효력 정지로 6명이 심리가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게 끝났죠. 근데 기한이 언제까지였냐? 이거 결정 날 때까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효력 정지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6명이면 지금 심리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그리고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 추천 몫으로 해놓은 이유는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박범계, 추미애, 박주민 막 이런 그 분들이에요.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옛날하고는 또 아니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참, 뭐-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박범계 의원. 그분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늘상 있는 일이고. 아니 그분들을 제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그런 말씀하시려면. 아니, 그래도 최상목 대행이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 임명하면서 이게 지금 안정이 된 거예요. 갈등이 많이 만약에 그때 최상목 대행이 그냥 6명 체제로 갔더라면 지금 아마 굉장히 시끄러웠고 아마 지금 소란한 것보다도 아마 2~3배 더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최상목 대행이 큰 결정을 한 건 맞아요. 최상목은 저는 간신히 칼날리를 걸으면서 지금 중용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음 주에 탄핵 때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 스탠스면. 탄핵을 탄핵할걸요. 못할 거고요. 탄핵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민주당이 큰일 날 겁니다. 탄핵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과거 했던 줄타력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한 3월 달부터 이제 검찰 감사원장, 검사 감사원장 이런 데 대한 한독수행 이런 데 대한 이제 결정들이 나오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타격도 꽤 받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스타일을 저보다 훨씬 잘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언제나 쇼크, 그러니까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더 큰 일 터질 것 같으면 그거 생각나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을 또 주고 충격을 반복해서 줘가지고 생각조차 못하게 4월 달 만드는. 되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큰 충격을 받을 거라 그렇지는 않을 거고. 아까 이제 그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예. 불소추 특권이 나왔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예? 그거 있잖아요. 부부가 다 범죄 혐의를 받거나 재판받거나 막 이런 거고 둘 다 무기징역 이상의 지금 범죄들을 갖고 있고, 네? 스트롱맨.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가 볼 땐 민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둘 다. 일극 체제 뭐 이런 거 쭉. 근데 불소추 특권도 둘 다 문제가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직권남용 부분이 수사 대상이 특히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살아남아서 그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난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형사 재판이 가능하냐. 저 내란이나 외환 빼고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뭐라 그럴까 정신이 없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은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대통령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재판도 같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옛날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논박을 한 게 있어요. 서로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게 한동훈 대표였고 조국 대표는 아니다. 이 소추는 소추에는 공소의 수행도 들어간다. 우리 형사법상. 그래서 수행이 재판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내란 외환죄를 빼면 형사 재판을 안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사도 받아야 되고 기소는 못하지만 또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은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똑같은 논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항상 논란이죠. 아니 논리적으로는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뭐 연기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항소심 판결이 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당선이 되면 대법원은 재판을 안 하잖아요. 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5년 동안 선고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럴 거예요.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되면 그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재판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 입장 바꾸겠죠. 네, 이제 입장 뭐 이렇게 잠깐만요. 그 헌재와 관계에서 마무리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일단 생각하는 건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다. 이럴 가능성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헌법재판관, 마흔역 헌법재판관의 임명 문제 플러스 2명의 교체 문제. 그렇죠. 4.18. 이것들이 엄청나게 그렇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4.18 전에 하여튼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건 당위적인 얘기인데 헌재가 아마 이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또 하나 길어질 가능성으로 제가 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헌재 결정이 그거보다는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먼저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1심대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딱 나왔는데 헌재가 그 직후에 서둘러서 파면 그러기 힘들죠.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걸 뻔히 알아요. 이게 대법이 판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헌재로서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소심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1심 선고된 상태도 대선 내내 시끄럽고 당선돼도 시끄럽고 이걸 뻔히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헌재도 그런 데 대한 고려가 그러니까 최대한 법원이 서둘러 줘서 3월 초에 뭐 그 12일 이전에 항소심 선고를 하고
제가 보니까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중에 제일 빠른 게 항소심 선고 2개월 만에 선고된 게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1, 2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3개월. 그러니까 다른 쟁점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똑같이 유죄를 하더라도 뭐 이유를 달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상고 기각이 아니고 이렇게 좀 뭔가 대부분 어차피 절차심이잖아요. 아니 뭐 그러긴 한데 뒤집어지면 이제 뒤집을 거라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예, 예, 거고 예. 그렇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더라도 뭔가 이유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이 그렇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아주 정형적인 법률 오해가 없고 뭐 사실 오해는 없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단순하게 민사소송의 그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대법원이 2개월 안이라도 선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월 중순 아주 빠르면. 빠른 경우. 네. 그러면 헌재가 그 뒤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도 그런 데 대한 고려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처럼 법관들처럼 그러니까 선발 절차가 좀 다르잖아요. 이 정치권 국회 정당이 개입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진영에 밝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 대한 고려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어떻게 되든 일단 끝을 보고 하는 게 맞죠. 그게 사회 혼란을 줄이는 길이죠. 또 뭐 저는 정말 원칙만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딱 삭제해 놓고 보면 네.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은 누가 봐도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절차를 지켜서 가는 게 맞다. 다.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재명을 제외하고 지금 나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란하지 않아요. 이재명을 제외해 놓고 우리 보면 계엄 사태 초기하고는 지금 사정이 제가 봐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탄핵 심판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후과가 엄청날 것이고 수긍을 못하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쪽 다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수긍과 동의를 구할 정도의 결론을 내줘야 그래야 후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 나는 게 중요한 차이가 민주당의 대응 태도예요. 네.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신중하게 그다음에 뭐 탄핵 이건 얘기 나올 때도 민주당은 시민 단체보다는 한 발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회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 당시에 막 고구마 소리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이 필요했는데 지금 너무 서두르다가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심지어 여론까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대우각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대우각성은 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헌재가 너무 심하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저는 뭐 헌재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너무나 심각하게 정치적 고려를 심하게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이기 그래야 때문에 사회적 곤란을 줄일 수 있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4월 18일을 넘어버리면 이건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게 원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원래 그 4월 18일이 중요한 이유가 재판관 2명이 나가고 보충이 안 될까 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뭐 4월 18일이 지나든 어쨌든 재판관이 무리 없이 충원이 되고 7명이 하면 더 있다면 네. 그러니까 뭐 성향을 떠나서 재판관 성향을 보충되는 재판관 나가는 재판관 이런 성향을 떠나서 그냥 숫자로만 보면 일단 심리적 역수 자연스럽게 7명. 이번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에서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는 거다 원래가 권한대행도 그렇다 이런 결정이 나서 그런 문제를 헌재가 싹 해소해 주면 4월 18일 때도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뭐라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근데 어차피 대통령 추천이라 대행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대행이 바로 그 다음 날 4월 18일 다음 날 바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이게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고 헌재를 안심시켜야죠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니까 사실은 3월 18일부터 준비해가지고 4월 18일부터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문회도 해야 되고 뭐 청문회 없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임명은. 임명권은 대통령 임명을 안 하던가요? 예예예.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 간단해요. 그러면은 손쉽게 할 수는 있겠고. 예. 그래서 헌재의 공백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아 이게 순전히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 곤란한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곤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아니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탄핵이 인용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직무가 정지돼 있어서 여기에 뭐 그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런 데 대한 국민 감정은 또 남아 있다고 봐요. 예, 탄핵 심판. 정치적인 고려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재판이라 이게 그러니까 참 저는 애매해지는 그래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도 문제가 되고 헌재 심판도 문제가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지금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 선고, 항소심 언제, 대법원 언제, 헌재 언제 이걸 아예 미리 딱 공표를 하고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했어요. 제일 좋은 건 이재명 대표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죠. 대선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2심이고 3심이고 간에 그렇죠. 빨리빨리 결정 나면 헌재 해주십시오 했으면 나는, 이런 혼란은 없죠. 이러면은 끝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죠. 사람으로 봐주시는군요, 그래도. 네,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점점 가중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는데 좀 어렵죠.